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여러분 계약의 해제의 효과 816페이지입니다. 816페이지 1번 문제. 지문이 상당히 긴데요.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2017 법무사 시험 문제죠. 1번에 민법 제548조 2항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등을 받았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런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는 매도인 측에서는 받은 대금에, 받은 금전에다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되죠. 자, 그 이자는 뭐 특별히 약정된 것이 없으면 법정 이율이 적용되니까 연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가 뭐냐면 원상회복 범위거든요. 원상회복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손해배상의 성격은 아닙니다. 일단 그것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약의 해제는 자,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손배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해제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해제 자체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뭐예요? 해제 자체에서 나타나는 법적 효과는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예를 들면 방금 말로서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계약금, 중도금 뭐 등을 지급받았다. 받은 상태에서 이 계약이 해제가 됐다고 한다면 일단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받은 그 대금의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한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역시 되돌려줘야 되죠. 그것도 원상회복이고 만약에 이 매수인이 그 목적물에서 과실을 수취했다면 그 과실도 반환해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원상회복 범위에 해서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별도로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만약에 뭐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됐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1번에 위 이자의 반환은 반환 의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했는데 그 틀렸고요. 손해배상 성질이 아니고 일반적인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이것은 부당이득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다. 앞뒤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해서 매도인이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최고가 약정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과다하고의 밑줄 한번 쳐보시죠. 약정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과다하고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매도인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위와 같은 최고의 트잡은 매도인의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중도금을 제때 지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갑이을을 상대로 최고를 보내죠. 이행지체, 보통의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최고를 하고 이행 없으면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갑이을을 상대로 해서 최고를 보내면서 최고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원래 약정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매도인이 요구하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분명히 매도인이 해지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 최고에서 갑이 부르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판단될 때 이때는 매도인의 그와 같은 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우리가 이제 계약의 그 이행이란 것은 주된 채무 이행이죠. 어디까지나 주된 것이죠.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때 그로 인해서 채권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 그런 경우에는 해제가 인정되겠지만은 그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부수적 채무만의 불이행을 가지고는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거 우리 앞에서 했는데요.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을 때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행 제공이란지 필요가 없죠.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체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행 제공이, 특별한 이행 제공이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장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때는 매도인 입장으로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행 제공이라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어서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4번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하여, 자, 이행 제공해서 매수인을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해제된다고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우리가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때, 이때 손해배상은 원칙이 뭡니까? 이행이익의 배상이죠. 이행이익의 배상. 그러니까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무자가, 채권자 입장에 상대방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죠. 이행이익인데, 예외적으로 실내이익이 배상의 범위에 실내이익이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그 5번에 보면 계약 해제 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 배상이지만 그에 가름하여 실내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실내이익 배상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되며 과잉배상 금지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실내이익을 배상한다 하더라도 이행이익 범위를 결코 초과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자, 지문이 매우 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설에 뭐냐면 제일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넉줄 옆으로 묶어 두시고요. 넉줄. 방금 1번 지문이었습니다. 대금에 이자를 붙여서 가산해서 돌려주는 것은, 이것은 원상회복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당연히 부당이득의 성격으로서 원상회복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지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818 한 페이지 넘겨서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계약 해제 소급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했던 계약의 해제는, 자, 해제의 소급표는, 자, 지난 시간에 그림 2개 그렸던 거 있죠.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권리를, 자, 제가 좀 줄여서 쓰겠습니다. 해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2가지 사례가 있었죠. 해제 전 물건을 취득한 제3자. 그래서, 해제 전 물건을 취득한 제3자가 있었고, 해제 전 권리 내지 물건을 취득한 제3자가 있었고요. 또 해제 후 물건을 취득한, 해제 후 물건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가 있어. 선의의 제3자. 자, 지난 시간에 그림 그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로 1번은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믿고 등기를 이미 넘겨주었고, 등기가 넘어왔고요. 조금 빨리 설명할게요. 이 설명치 한번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 아주 아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넘겨주었고, 그 다음에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등기가 또 넘어왔어요. 근데 을이 갑한테 잔금을 안 치러가지고, 갑은 을을 믿고 넘겨줬더니 을이 잔금을 안 치러서 갑이 이 매매 계약을 뭐 했다고요? 해제를 했다. 자, 그랬을 때 이 병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느냐? 548조 1항에 의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보호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호라고 쓸까요? 한번? 보호.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해제되기 전에 이미 물건을 취득한 제3자입니다. 밑에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자, 갑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역시 을을 믿고 등기를 넘겨줬고, 근데 을이 약속 날짜에 잔금을 안 치르니까 갑이 무엇을 했어요? 해제를 했죠. 이건 해제가 먼저 이루어졌죠. 해제를 했고, 그 다음에 해제하니까 을이 그대로 자기 앞으로 등기됐다는 것을 기화로 그냥 병에게 팔아먹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병은 이미 해제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자는 제한이 붙죠. 선의의 제3자일 때 뭐가 됩니까? 보호가 된다. 그랬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응? 자, 보호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해제 후 물권을 취득한 소유권 취득한 이렇게 해제 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등기가 병 앞으로 넘어온 이 제3자고요. 위에 그러면 뭡니까? 일단 등기부터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해제된 사안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위에 아래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548조 1항 단서에 해제의 소급표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바로 이 제3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막 다루고 있네요. 지금 이 문제는 2016 법원 행시 문제인데 보시게 되면요, 법무사 문제, 그다음에 능력 시험 문제, 다양하게 출제 문제가 문항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1번 해제된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지금 갑에서 을로 매매 등기가 먼저 넘어왔고요. 등기가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 등기 넘어온 거 보고 을의 채권자 병이 가압류를 했단 말이죠. 이때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느냐?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나 이제 동산 같은 경우에 인도를 받은 자를 의미하지만 방금처럼 이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수인 앞으로 넘어온 이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거나 이런 압류를 하거나 이런 자도 당연히 제3자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2번에 보면 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 양수,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계약상의 채권 양수 이렇게 나오면요, 일단 아닌 것으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빨리 그 틀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굉장히 까먹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자, 그 채권자는, 자, 마지막에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이건 이제 그림으로 한번 제가 그려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A,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매수인 B가 매도인 A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발생했습니까? 등기청권. 이 등기청권을 B로부터 양도받은 이 C입니다.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등기청권을 양도받아서 채권자가 예를 들면 그 B의 A에 대한 어떤 권리 이런 것을 피보정 채권으로 해가지고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느냐면요,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라는 부분이요. 채권을 양수하여.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그것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갑의 재산이 을 앞으로 등기됐고 그 을 앞으로 넘어온 이 재산에 대해서 을의 채권자 병이 가압류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매수인과 매매 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 이것도 여러분, 자, 어떤 모습입니까? 이 그림에다 그대로 접목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 넘어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을이 병으로부터 돈 빌리고 이쪽으로 가등기를 설정했어. 가등기 설정된 이 가등기 담보권자 병도 제3자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일단 이 갑과 을의 이런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넘어온 그것을 보고 그대로 가등기를 설정받은 자도 제3자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중복됐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시간적 간격이 조금 떴지만 이제 그 사이에 여러분 좀 설명드린 지가 약간 간격이 있습니다만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자, 을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된 사람, 그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 이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 한번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 5번. 계약 해제 후 그로 인한 원상회복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 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 이겁니다. 밑에 그림입니다. 몰랐던 제3자는 뭐예요? 선의 제3자.
대해서도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밑에 그림이 이것은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니다. 자, 822페이지 8번 문제. 8번 문제 한번 보시죠. 8번. 자, 1번. 전세권 설정 계약이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 전세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여러분, 이건요, 뭘 말하냐면요. 이거 아니에요. 이 지금 해제 소급표는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이, 548조 이것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민법 총칙에서 107조에서 110조까지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의 무효나 취소는 그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삼적에 대항할 수 없다. 그렇죠? 총칙에서 무수히 많이 했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의 무효 취소는 그 무효 취소를 가지고 선의삼적에 대항할 수 없다 할 때 그때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자,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에 전세권 설정 계약이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그 전세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에게는 가압류권자는 이제 제3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이때 가압류권자는 선의고 무과실이야 한다. 틀렸고요.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도 여러분 548조 1항 단서에서 해제의 경우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 번째 줄에 해제 전에 자 밑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 아예 그냥 그 문장 그 자체를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민법 449조 단서에서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은 선의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제3자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데 틀렸죠. 당사자 사이에 여러분 갑과 을 사이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은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제 선의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인데 제3자가 악의 또는 뭐요? 중과실일 때는 대항할 수 있다 했죠. 악의 또는 중과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앞에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용이 워낙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또 기억에서 좀 사라져요. 그죠? 자,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있고요.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 이 금지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을이 채권자가 채권 양도를 했어요. 금지 특약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자가 채권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병이 양수인 아닙니까? 과연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사이에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얘한테 대항할 수 있느냐? 네? 그랬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뭡니까? 이 양수인이 여기 썼습니다. 악의 또는 중과실 때는 대항할 수 있다. 악의 또는 중과실 때는 이때는 대항할 수 있다. 네, 대항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제3자의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제3자가 중과실이면 이때는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실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 게 아니죠. 네, 그 다음에 4번. 민법 60조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민법 총칙에서 중요한 거죠. 법인에서. 자,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있다. 그 제한을 정관에 기재가 돼야 되고 정관에 기재되지도 않으면 아예 그 대표권 제한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정관에는 기재가 됐는데 등기가 안 됐다. 등기가 안 됐을 때 과연 제3자, 어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느냐.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 가리지 않고 대항하지, 그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했죠. 예, 그것이 또 주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바로 잡으면 4번. 자,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3자는 선의 3자만을 말한다가 아니라 선의 악의 불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법원 행시. 자, 9번 문제. 해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갑이을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고 을의 채권자인 병이 위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어때요, 여러분? 자, 이거죠, 이거.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을의 부동산을 을의 채권자 병이 가압류했다. 자, 방금까지 나왔던 바로 제3자에 해당되는 자죠. 자, 갑이 그 후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병에 대하여 해지 소급표를 주장할 수 없다. 병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지문은요. 2번은 갑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을이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받아 병에게 임대를 하고 병이 자, 이거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어떤 사안이냐면요. 자, 어떤 사안이냐. 자, 여기 봅니다.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지 아무래도 빨라지죠. 지금 갑이 자, 을한테 주택을 팔았어요. 매매. 그리고 아직 등기가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등기 넘어왔다 해도 좋고. 근데 이 판례는 아직 이제 등기 넘어오면 더 확실하고요. 당연하고요. 등기가 안 넘어와도 이게 대항력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을 앞으로 이제 등기가 아직 안 넘어온 상태에서 이 을이 이 주택을 세를 놨어요. 병한테. 그 병이 뭡니까? 임차인이거든. 주택 임차인. 그래서 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서 요구하는 뭡니까? 대항요건을 갖췄어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대항요건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 상태에서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뭡니까? 해제가 돼서 해제. 자, 그러면 해제는 소급표가 있으니까 그 소급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두 사람 관계는 없었던 것이 된다. 그러면 얘도 내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 갑은 이 병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병도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호되는 제3자.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갑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을 인도받아 병에게 임대하고, 자, 칠판 그림 보이시죠? 병에게 임대하고, 병이 주임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매매계약이 설사 해제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해제가 소급표가 있다 하더라도 병은 갑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은 갑한테 대항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갑은 병에게 해제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번은 자, 3번은 뭐 반복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좀 없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좀 주의를 할 점은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했다가 지금 이거는요, 바로 그림으로 바로 표현할게요. 자, 지금,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를 을한테 팔았고, 매매해가지고 팔았고요. 자,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 그리고 이 건물을 누구한테 팔았냐면 병한테 팔았어요. 요렇게. 근데 이 병이 과연 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느냐는 그런 지문입니다. 한번 접목해 보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그림을 보세요.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했다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 그러니까 누가 신축을 했을까요? 을이 신축했겠죠. 산 사람이 그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해서 신축한 건물의 매수인 병은 위 계약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얘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4번은 중복입니다. 자, 지문 읽지 않고 아까 말로서 아까 했던 표현, 압축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자, 매매계약이 해지됐을 때 매도인 측에서는 받은 대금의 법정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것은 뭐다? 그것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서 일종의 원상회복금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5번. 역시 5번 지문도 중복입니다. 우리가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했을 때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의 원칙적인 모습은 뭐다? 이행이익이다. 그런데 그게 5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실례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고 실례익이 아니라 그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상대방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네. 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자, 그런 내용입니다. 해설도 좀 묶어 두신다면요. 자, 위에서 쭉 한 5줄 내려오면 동그라미 2번. 2번에 대한 두 번째 줄 끝에
매매 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아까 방금 했던 거 있죠. 그 한 석 줄 정도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임차인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된다. 석 줄 정도 돼요. 네, 자, 됐습니다. 자, 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하나 넘기면 계약 강론이 나옵니다. 강론은 15개 계약이 있죠. 네?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모두 15개인데, 매매, 교환, 증여, 뭐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치, 고용, 뭐 심지어 여행계약, 현상광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5개인데 그것이 뭐 고루고루 시험에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히 분량도 많고 해서 좀 선별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좀 추출해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를 더더욱 선별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대한 채권 총론 강론 이 전체에서 문항수는 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 강론 15개 전형 계약에 한 문제씩 이렇게 낼 수는 없는 것이고, 계약이 모두 15개인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매매나 임대차, 도급, 이런 것은 꼭 나온다고 봐야 되겠어요. 응?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매매, 임대차, 도급, 이런 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별도로 뭐 조합, 이런 것이 좀 추가적으로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중요도를 좀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반드시 그럴 리는 없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매 하나, 임대차 하나, 도급 하나 그렇게만 해도 세 문제가 돼버려. 예, 그러면 나머지 4문제 정도를 나머지 채권법 전체에 풀어야 되는데 모자란다는 얘기죠. 모자란다는 소리가 뭐냐면요. 워낙 채권법이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문항수를 더 안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는 이렇게 문항수가 예견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좀 15개 중에서 이제 좀 추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화해 계약이니 그죠? 뭐 이런 뭐 여행 계약이 최근에 이제 근자에 수년 전에 민법 개정에서 여행 계약이 추가가 되었어도 거기에서 한 문제를 제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좀 소극적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비중이 없는 그런 계약들은 일단 여기 문제도 기출 문제도 아예 소개 안 돼 있는 게 있어 그죠?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 되는가 봐요. 계약 15개 중에 뭐 현상광고 같은 것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문제가 출제가 된 그런 출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예상되는 문제를 선별해서 추출해서 또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일단 827페이지 2번 증여. 자, 일단 체크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큰 부담 없이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이것은요, 2번.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좀 넘겨서 방금 827페이지 2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830페이지에 1번, 특수한 증여의 1번. 자, 그 다음에 또 831페이지에 2번, 네, 2번 증여. 자, 여러분.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체크 좀 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 주십니다. 자, 그러나 이제 833페이지에 매매가 나오는데, 이 매매는 뭐 반드시 문제화된다. 양도 많고요. 자, 내용도 많고, 출제 사례가 가장 많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15개 계약 중에 출제 사례가 가장 많고 양도 많은 것이 매매다. 그 다음 뭐겠습니까? 임대차. 그렇죠? 만만치 않죠, 임대차도. 왜냐하면 임대차가 또 양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민사특별법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거기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출제되어지기 때문에 임대차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임대차가 뭐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833회 자 1번입니다. 자, 매매 예약 또는 예약 완결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2017 사무관인 것 같아요. 4자만 나와 있는데 일단 사무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 뭐예요? 예약을 하고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시킬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형성권이고 당연히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아요.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데는 예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고, 예약 완결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예약을 한 매수, 예약상의 매수인이 완결권을 행사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 기간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예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완결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만약에 예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그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이 살짝 까다로운데요. 공동명의로 담보 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자, 밑줄 한번 쳐보세요.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 절차는 채권자 전부에서 공동으로 이행되어야 하므로가 아니고, 원래 각자 지분별로 별개 독립적인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요, 각자 단독으로 이런 청산 절차를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가등기담보법은 여러분이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돈 빌려주고 가등기 잡죠. 근데 그 가등기를 우리가 담보 가등기죠. 그럼 변제기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을 때 가등기담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정 절차에 따라서 실행을 합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 물권법에서 했습니다. 물권법 말미에서.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제기가, 자, 이제는 그냥, 자, 이렇게 구두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면 뭐합니까? 실행통지를 보내고, 실행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60일을 청산기간이라 하고, 청산기간이 지날 동안에 변제하지 않으면 드디어 청산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면 될 텐데, 여기에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 뭐냐면 채권자가 여러 사람이란 게요. 예? 그러니까 공동명의로 담보 가등기를 설정받았다. 수인의 채권자가. 그런데 처음부터 각자 지분별로 별개 독립적인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설정된 경우, 이때는 개별로 실행을 해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보면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 절차는 채권자 전부에서 공동으로 이행되어야 함으로 해서 틀렸습니다. 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만 가담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한 후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 정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좀 밑줄 작업하고 가시죠. 옆으로 좀 묶어버리셔도 되고요. 여러분 바쁘면 마지막 석줄입니다. 공동명의로 담보 가등기를 마친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 지분별로 별개 독립적인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청산 절차를 이행한 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입니다. 네, 가능하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여러분, 이 지문이 또 매우 긴데, 일단 예약 완결권은 뭐다? 두 번째 줄여 보십시오. 끝에 일종의 형성권이다. 그럼 형성권은 뭐에 적용을 받습니까?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죠. 소멸시효가 아니고. 그래서 형성권으로서 당사 사이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 그러한 약정이 없을 때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보통 형성권의 제척기간이 10년이 주로 많이 적용되죠. 뭐 취소권도 형성권인데 그 제척 기간도 법률이 한 날로부터 10년, 물론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짧은 것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위 기간을 도구한 때는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소멸한다. 그리고 이제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이 직권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당사자 원용을 해야만이 법원이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그것이 마지막 4번 지문입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가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한다. 맞지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835페이지의 계약금 1번 보시죠.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자,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금 교부가 매매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매 계약하면서 반드시 이 계약금 교부해야 됩니까? 계약금 없는 계약 얼마인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니 뭐 너무 원초적으로 우리가 가게 가서 이렇게 편의점 가서 물건 하나 사는 이것도 매매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매매를 현실 매매라 그러죠. 응? 현실 매매인데 그런 현실 매매 같은 경우에 계약금이 수반되는 경우는 없죠. 아니 뭐 콜라 한 병 사면서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없는 것이고 물론 이제 현실 매매가 아닌 이런 부동산 뭐 거래라든가 대개는 관행상 거의 계약금이 수수가 되고 있지만 반드시 계약금이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매매 계약에서의 계약금은 매매 계약의 요소가 아닙니다.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 아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죠. 그리고 이제 곧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음 문제에서 계약금 계약이란 것이 이제 매매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계약금은 반드시 요소가 되는 게 아니고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요. 그건 별개 계약이다. 무슨 계약이냐? 계약금 계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의식은 하지 못하고 있어도 사실상 관행상 동시에 두 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매매 계약은 여러분 어떠세요?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 계약이죠. 낙성,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 이루어지는 자, 가장 기초적인 내용 한번 잠깐 점검해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매가 시작됐기 때문에 자,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은 낙성, 쌍무, 그죠? 쌍무, 유상, 불효식 계약 아닙니까? 불효식. 그러니까 낙성, 청약 플러스 승낙의 합치. 그리고 서로 대가 있는 채무가 발생되는 쌍무. 그렇죠? 그리고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대가가 동반되는 무슨 계약? 유상계약. 그리고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효식 계약이다. 그죠? 근데 이게 매매 계약의 법적 성격이라면 계약금 계약은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표현하면 이 매매 계약은 전형 계약입니다. 전형 계약. 전형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15개 계약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전형 계약 내지는 유명 계약이라고도 하죠. 유명, 이름 있는 계약이다. 자, 그런데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요. 이건 뭐냐면 이건 비전형 계약이에요. 비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전에 없는 계약이에요. 비전형 계약이고 또한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무명 계약이라고 하죠. 이름 없는 무명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약금 계약의 성격은요. 오해가 없어야 돼요. 이건 낙성 계약이 아니고 요물 계약이에요. 요물. 예? 어떻게 보면 낙성에 대되는 계약이 요물 계약이거든. 요물.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 자, 요것만 신경 쓰면 요물 계약금 계약은 다른 거는 대조적으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요물 계약이다. 이거 신경 써야 돼.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청약 플러스 승낙의 합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낙성이죠. 여기에 플러스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물건의 급부 내지 인도가 있어야지만이 성립되는 것을 계약금 계약이랍니다. 아, 그렇다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관행상 총 매매 대금의 1화를 계약금으로 하는 것이 뭐 관례니까 그죠? 그래서 1억짜리 토지 계약하면서 매매하면서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이제 했는데 그걸 계약금으로 이제 한다면 청약 플러스 승낙 합치와 그 계약금이 수수돼야 된다. 실제로 주고받고 그래야지 이 계약 자체가 성립되는 것이다. 전형 계약 중에 요물 계약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현상금, 현상 광고 있잖아요. 현상 광고. 그 계약이 이제 요물 계약인데, 이제 비전형 계약 중에서는 이런 계약금 계약이나,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서 그 보증금 그런 거 있죠? 이 보증금도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임대차 계약의 요소는 아닙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도 임대차 계약의 요소는 아닙니다. 그럼 보증금도 결국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에 부수되어서 동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 요물 계약이에요. 보증금 계약도 여기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런 것을 요물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 계약도 비전형 계약에 해당되죠. 지금 이제 계약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위에 1번에 자 1번 지문 받고 2번부터 보겠습니다. 이행기에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시고 밑줄 쳐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수수했을 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뭐 예를 들면 위약금으로 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무엇으로 추정이 됩니까? 해약금으로 추정되죠. 계약금은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했었습니다, 여러분. 위약금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무엇으로 추정된다?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해약금의 기능이 뭐였어요, 여러분? 해약금 기능. 급부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자, 갑과 을이 자, 방금 1억짜리 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치렀다. 자, 그럼 급부자 매수인 매매 같으면 매수인 아닙니까? 자, 급부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령자는 자, 매도인이죠, 매매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계약금 수수에 의한 해제, 주고받고 수수에 의한 해제 또는 이런 기능을 가진 것을 우리는 해약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자, 이 계약금 수수에 의한 해제, 즉 해약금은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이행 착수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만약에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에 배액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에까지 가능하고 매수인도 마찬가지로 지급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려면 매도인으로부터 뭐가 오기 전까지 뭐 등기서류 교부나 아니면 목적물 인도 이런 것이 있기 전까지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행기의 약정, 자, 그게 2번에 이행기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행기 전에는 이 계약금하고는 직접 관계없는 표현이지만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일자보다 먼저 약속은 했지만 그보다 먼저 땡겨서 일주일 이전에 먼저 중도금 입금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렇게 이행기 전에는 이행하지 않기로 처음부터 이렇게 특약을 했다면 모릅니다. 했다면 안 되지만 그런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약속된 이행기 전에 미리 이행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방금 이것도 만약에 지금 계약금 치르고 말이죠. 계약하고 계약금 1,000만 원 치르는데 그날 밤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날 밤에 TV 뉴스에 뭐라 나왔냐면 자, 어떤 지역에 뭐 신도시 조성을 하겠다. 뭐 국토교통부에 지금 뭐 발표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는데 마침 이제 을이갑과 계약을 한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분명히 갑이 그 다음날 바로 받은 계약금에 배액 돌려주고 해제 들어올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랬을 때는 매수인이 원래 약속된 중도금 지급은 일주일 뒤인데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중도금 입금해버리면 어때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이행기보다 먼저 이행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받은 계약금에 배액 돌려주고 해지하는 것을 못한다는 얘기죠.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이 뭐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그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약정 계약금이 아니라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다. 자, 여러분 만약에 자 1억의 총 대금 계약을 했는데 을이 만약에 갑한테 100만 원 치렀다 하자고요. 자, 이거 문제됩니까? 100만 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총 매매 대금의 10% 즉 1할이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죠? 그 관행이 일할을 주는 관행이 있다 뿐이지. 그래서 100만 원만 걸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매도인이 이것을 이제 그걸 인정했다면 당연히 100만 원도 1%밖에 안 되는 100만 원도 계약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 이 3번 지문은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본래 1,000만 원이다 말이에요. 1,000만 원이 계약금인데 그래서 3번 지문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처음 약정된 계약금입니다. 근데 1,000만 원으로 계약금을 약정이 했는데 계약금 계약에서 1,000만 원으로 계약금을 정했는데 을이 만약에 100만 원으로 지불했다. 이렇게 됐을 때 갑은 상황 봐서 이것의 2배 배액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3번은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응? 자, 보세요.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에 기준되는 금원은 약정 계약금이 아니라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다가 아니라 앞뒤로 바꿔야 돼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100만 원이 아니라 처음 약정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자, 일단, 두시고요. 자, 밑에 해설 보세요. 해설을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위로 올라갑니다. 자, 네 번째 줄. 해설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자, 끝부분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를 누구로 생각하고요? 매도인. 수령자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무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100만 원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야지 타당하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한 것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라는 거 묶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4번 지문 올라갑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계약금 계약이라 하고 이는 요물계약이다. 자, 방금 설명했죠?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청약 플러스 승낙 합치 외에도 물건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요물이 뭐예요? 물건의 인도를 요한다 해서 요물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자, 2번 문제 계약금에 대해서. 자, 1번.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말이 뭡니까?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한다. 까지 끊으면 요물계약이라는 뜻이죠.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이건 계약 성립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지만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은 낙성계약이고요. 아무리 청약 승낙의 합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물건 인도가 없으면요, 그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그 1번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 효력, 즉 민법 565조 1항의 규정에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56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해약금에 한 해제, 즉 계약금 수수에 한 해제 있잖아요. 뭐 급부자는 것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방금 그 위에 1번 문제의 3번 지문 방금 위에 해설이 있었잖아요. 해설. 그 부분이에요. 예. 자,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즉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이 소액일 때는 그냥 봐서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바로 그냥 해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돼서 부당하기 때문에. 자, 계속 길게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두 번째 줄에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자, 100만 원을 곱하기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네. 3번 역시 급부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3번 지문. 네,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급부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다음에 4번.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맞죠? 이 해제는 통고로서 즉시 효력 발생 X. 통고로서 즉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행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행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해설 밑에서 세 번째 줄 위로 올라갑니다. 자, 해제는 바로 이 해약금이 한 해제 있잖아요. 이 해제는 통고로서 즉시 효력을 발생하고 나중에 계약금 배액의 상환 의무만 지는 것이 아니라 네, 통고만으로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의 100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다. 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3번 문제도 자, 매매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해서 매수인이 위약했을 때는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했을 때는 그 100을 상환한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금은 자, 끝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또 끝에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본다. 네, 자,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 성질을 가질 뿐 아니라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자, 2번. 자,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한 받은 계약금의 100 상환은 통보만으로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매수인에게 상환을 하거나 직접 상환하거나 아니면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통고 내지 통고만 가지고는 해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방금 위에 4번 지문에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해지하려고 했더니 매수인이 받지 않는다. 이행 제공했더니 받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 과연 공탁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판례는 공탁까지는 요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 끝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고요. 그 다음 3번. 자,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거. 방금 나왔던 중복이죠. 일부만은 약정된 계약금은 1,00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지급했을 때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럼 100만 원에 100, 200만 원만 돌려주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약정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지급받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지급받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X죠. X.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도 뭐 지문이 엄청 긴데요. 4번 또 그게 여러분 그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은 뭡니까? 조문입니다. 조문. 우리 그 계속 그 표현했던 그 565조에 그 계약금 수수한 해제 있죠. 이제 또 자꾸 표현하면 여러분 좀 지겹겠지만 마지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계약금 급부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고 수령자는 100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당사자 일방의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 가능하다. 그랬었고요. 바로 그 조문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오른쪽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565조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죠. 그러나 계약은 금전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 즉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낙성 계약이 아니라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죠. 자,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역시 5번 지문도 상단에서 넉 줄까지는 565조 조문입니다. 조문. 자, 그럼 네 번째 줄 중간에서 읽겠습니다. 에서 말하는 당사자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한 것이지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이 자 무슨 소리냐면 방금 계약금 수수한 해제 있잖아요. 급부자는 것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100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것은 그 해제는 수수한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가 있기 전까지 해야 된다 했죠. 당사자 일방의 이행에 착수가 있기 전까지 해야 되는데 그 이행 착수라는 것이 꼭 상대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이행 착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해야 되겠다. 계약은 했는데 일주일 전에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다더라. 아니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유치된다더라. 그래 되면 분명히 그건 땅값이 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내가 이 계약금 아예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성 싶다. 지금 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매수인은 자기가 지급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당사자 일방에 이행에 착수가 있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꼭 상대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등기세를 교부했다든가 목적물을 인도했다든가 그것이 이행에 착수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있기 전에 이 매수인은 1,00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거든요. 맞는데 그 이행에 착수란 것이 반드시 상대방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이행 착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매수인이 1,000만 원 계약금 치르고 난 다음에 중도금까지 치렀다. 예를 들면 중도금까지 1차 중도금까지 치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차 이거 포기해야 되겠는데 예? 계약금 포기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중도금을 치렀다는 것은 뭐냐? 이행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행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이행 착수라는 것이 이행 착수가 있기 전까지 가능하다 할 때 그 이행 착수라는 것은 상대방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행 착수도 포함된다는 거 이것을 제시한 지문입니다. 5번이 대단히 길죠.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물론 아까 3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겨서 839에 자, 6번 문제 보시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자 방금 설명한 거예요. 매수인 자신이 이행 착수를 했다면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지요? 맞고요. 2번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즉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해서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계약금이 수수가 됐을 때 이것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다면 그냥 해약금의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방금 이런 기능만 갖는 거예요. 그죠? 방금 설명했던 뭐 포기하고 수령자 배액 상환하고 이런 기능을 갖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계약금과 관계없이 만약에 매도인이 이중 매도를 하고 제3자 병에게 이중 매도하고 등기를 넘김으로써 갑과 을 사이에 이행불능이 발생되면 이때 을은 갑에 대해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즉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등의 위약금은 뭡니까? 계약을 위반하면 몰수하는 거죠. 근데 위약금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뭡니까? 그냥 해약금의 기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해서 채무불이행이라는 결과가 되면 그로 인한 계약 해제권이 발동이 되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은 원칙이 이행이익 배상이고 아까 다 했잖아. 그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실례익 배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지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의 수수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2번 맞고요. 3번. 자, 3번. 3번 지문은 뭐냐면요. 일단 보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치르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에 제공을 해서 매수인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빠뜨리지 않는 한 약정 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적어도 잔금 지급기일까지 대금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이 매매 계약은 해지된다는 그런 약정을 붙였다 하더라도 그 매수인의 잔금이 지체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된다? 이행 제공을 해야 돼.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중복이고요. 아까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그래서 그 행사 기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는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척기간 경과가 된다. 즉 따라서 당사자 원용을 요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직권조사사항이다. 있습니다. 다음 5번. 매매의 당사자는 이행기에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다. 틀렸다. 아까 나왔었죠.
이행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행기 전에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은 한, 그런 금지 특약을 맺지 않은 한 이행기 전에 이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5번 틀리고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또 7번. 7번은 여러분, 자, 1번은 중복됐네요.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 없다 하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 이건 자기가 뭐 했다고요? 이행 착수를 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아까 나왔었죠? 예, 1번 맞고요. 자, 4번도 여러분 중복입니다. 4번도 우리가 계약금에 대해서 특별히 위약금으로 한다는 등의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죠?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가지고 끝에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다. 이 중복됐고요. 3번 보시면요. 3번 지문.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 소송 제기는 이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판례가 이행 착수로 보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잔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과연 매도인이 이행 착수를 한 것이냐? 착수로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판례 밑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해설. 자, 제일 밑에 석줄입니다.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번 지문이 있죠. 2번 지문에 오해 소지가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번 지문도 당연히 옳은 표현인데 어떤 오해 소지가 있느냐면요. 자, 우리 앞에서 공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응?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무허가 계약을 체결해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때, 자, 뭐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 허가받지 않은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바로 해약금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유동적 무효 여기서 화살표를 끌고 오죠.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냐? 해약금에 의한 해제 좀 줄여 쓸게요. 이게 가능하냐? 판례는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여러분 못하는 게 뭐였죠? 한 번 더 복습. 유동적 무효 상태는 지금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서로 간에 채권적 효력 행사하지 못하고, 따라서 물권적 효력도 발생되지 않고, 따라서 확정적 무효가 아니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서로 간에 행사하지 못하고, 단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허가 절차 협력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물론 그것을 서로서 구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제가 표현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해약금에 대한 해제 가능해요. 그 소리가 뭐냐면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에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약금에 해지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지문에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가 뭐냐면요. 그 지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565조에 의한 해제권 행사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뭔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가능하다. 근데 뭐 별 오해 소지 없어 보이는데 무슨 얘기냐면 꼭 그러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사후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만이 이게 가능하냐? 그 뜻은 아닙니다. 네? 이건 지금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도 해약금에 해제가 가능하다고 565조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이 기타 판례에서 오히려 사실 민법 총칙에서는 이거보다는 지금 여기 채권법이라 했지 총칙 부분에서 이게 출제될 때는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유동적 무효 상태 하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 565조에 의한 해제 있잖아요. 응? 해약금의 해제. 가능하냐 안 되냐? 이거 뭐 틀리게 할 때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더 시험에 더 잘 나온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해약금의 해제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빠졌다가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받은 상태에서도 이거 가능하다. 예? 뭐 당연히 여러분.
예, 당연히 혼돈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43페이지 제일 밑에 12번 보시면요. 12번 보시면 1번, 자, 가정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매매 예약 완결권은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형성권으로서 제척기한 제한받는다. 뭐 중복됐죠? 예. 그 다음 2번도 중복입니다. 예,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 하더라도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된다 했죠. 매수인이 자기가 중도금 지급한 것도 이것도 뭡니까? 이행 착수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뭐 3번 역시 중복입니다. 자, 우리가 특약, 특별히 위약금으로 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또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도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요. 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또 잘 아는 거 아닐까요? 앞에서 했던 것인데 갑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동시행관계, 동시행항변권에 했습니다. 동시행관계 서는 것은 뭐죠? 저당권 말소 등기 서류, 말소 플러스 갑의 의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와 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과 의뢰 대금, 잔대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줄에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잔대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자, 그리고 5번도 중복이네요. 아까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이행을 최고하는 그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 착수라고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